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핵심 내용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현장은 아직도 준비가 부족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사업장 쪼개기 등 법망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습니다. 게다가 50인 미만 기업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장은 적용되지도 않아 여전히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보완점을 점검해 봅니다. 또 베이징 겨울올림픽으로 커진 안중정서 등 지난 한 주간 주목할 만한 뉴스도 살펴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이지요. 뉴스 큐레이션.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지난 한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 한 주 유쾌하지 않은 뉴스로 시작했던 것이 베이징 겨울올림픽입니다. 이 개회식부터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개회식 공연 도중의 행사 때문인데요. 이 소수민족 56개 소수민족 대표가 중국 국기를 전달하는 게 있었는데요. 잘 보시면 한복을 입고 머리 끝에 댕기를 묶은 여성이 보입니다. 누가 봐도 한복 같죠? 조선족을 대표해서 나온 소수민족이라고 합니다. 이 조선족 자치주가 있는 또 지린성 소개 영상에서는요, 김치를 담그고 윷놀이를 하고 이 떡매치기를 하는 그냥 우리 명절 같은 분위기의 영상이 담겼습니다. 이 한국 문화를 중국 문화의 일부로 선전하려는 의도란 비판, 항의해야 된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비판이 세고 논란이 일자 중국 대사관은요, 50여 개 소수민족 대표들이 국가 중대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며 그 전통 문화는 한반도의 것이며 또한 중국 조선족의 것이라면서 문화 공정은 억측이다. 조선족도 존중해달라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요. 개회식에서 입었던 이 조선족 고유 의상이 지금 너무 현대의 한복 같다는 비판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최근 김치나 아리랑까지 이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을 할 때에도 똑같이 이 중국 소수민족들의 문화다라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의 이런 입장 대변이 또 역시나 개운한 맛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를 정말 화나게 한 거는 편파 판정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티즌들이 만들어낸 재밌는 말들 중에 눈 뜨고 코 베이징, 네. 그리고 바람만 스쳐도 실격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다고 하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없었죠.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길게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영상을 보시면 우리 선수들은 다른 선수들을 터치를 하거나 별 문제 없이 경기를 펼쳤지만 레인 변경이 늦었다 이런 등의 이유로 실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승도 참 이게 더 막장이란 말이 많았는데요. 1위로 들어온 헝가리 선수마저 실격을 당하면서 이 중국 선수들이 금메달, 은메달을 차지했었습니다. 지금 다른 종목에서도 이 비슷한 일들 편파 판정 논란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역시 중국이 중국스럽다, 중국이 중국했네 했다. 이런 네. 얘기를 한다죠. SNS에서는 한중이 장외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특히나 2030 세대에서 이게 강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반중 정서가 폭발했다는 분위기인데요. 왜냐하면 2030 세대들은 공정에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우리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고유 문화를 자기네들이 원조인 것처럼 주장을 했던 그런 것부터 일상생활에서까지 공정을 해친다라는 걸 지금 2030들이 많이 느껴서 분노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 2030 세대들이요, 중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것들은 이 여론조사나 각종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중 정서가 너무나 국수주의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예전은 반공 정서였지만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의 반중 정서는 홍콩이나 신장 위구르족 인권 탄압 등에서 비롯한 비판적 시각에다가 이번 올림픽이 문제가 됐다라고 합니다. 하지만요, 이런 일부 극우화된 청년들이 이런 격한 표현을 쓰면서 이것들이 SNS상에서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을 읽어서 반중 정서를 얘기를 할 때 정치권이나 언론이 좀 여기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건 좀 지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행태에 뒷목 잡고 분노를 하고 있지만요. 사실 중국이나 일본이 역사 왜곡을 할 때 대응을 해서 우리가 한국 바로 알리기라는 활동을 하는데요. 최근에 5년 동안 이런 사업 예산이 깎였다라는 보도가 이번에 또 나오긴 했습니다. 뭐 중국이나 일본의 역사 왜곡이나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에 걸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지 말고 좀 꾸준하게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 기자가 지금 반중 정서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중국에 대한 반중 정서 때문에 중국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받을 행위를 하는 일이 있어서 봤더니 그게 중국이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군위군 대구 편입이 순조롭지 않습니다. 지역 정치권이 복병이 됐습니다.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 군위군 대구 편입안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통상 전원 합의로 법안을 채택하는데요. 행안위 위원인 김형동 의원이 반대했습니다. 김형동 의원은 경북 국민의힘 안동 예천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대구 지역구 의원들이 김 의원을 만났고요. 또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상경을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엔 중재가 되지 않았고 이번 회기에서는 처리가 되지 않는 게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이 일이 뜬금없이 보이는 이유는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네. 지난 2020년 다 사인을 했잖아요. 예, 동의한다는 그렇죠. 거에 네, 서명을 네. 했고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었는데 김영동 의원은 왜 갑자기 이러는 거죠? 일부에서는요 반대를 하는 사람이 김영동 의원 한 명이 아닐 거다 이런 썰도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2020년에 의원들이 전원 서명할 때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얼떨결에한 것이 한 경우가 제법 있다면서요. 지난해 경북도의회도 찬성 의견을 한번 안 냈었잖아요. 그런 분위기도 이것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 분석이 대체적일 거라는 지역 정과 관계자의 의견을 담은 보도도 나왔었습니다. 물론 김영동 의원은요 의견을 더 수렴해야 된다 대선 이후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공항 이전과 군위군 대구 편입은 별개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지만요 속내는 군위가 대구로 편입이 되면요 경북 지역은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고 의석수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이 영향이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암초를 만난 대구시 상당히 당황스럽겠죠. 이 다 같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 그리고 국회의원인데 좀 안일하게 마음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와중에요 지역의 한 언론은 K2에 미군 시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 이전을 위한 협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미군과 협의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그 K2 공항 이전의 암초가 될 것이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대구 경북 최대 현안으로 꼽히지만요 매 과정마다 덜컥거리는 걸 보니 공항이 이전할 경우에 이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를 하고 속도를 내기에 바빴지 좀 세세하게 과정에 대한 준비가 있었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력을 잘 펼쳐서 혼란과 지연을 막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김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큰 벽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말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치인들의 약속과 말이 이렇게 가벼워서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국민의힘 당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문제처럼 보이는데 국민의힘의 당력을 발휘해서 이 문제는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의 공약과도 지금 배치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렇죠. 예. 네, 조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그리고 녹조 문제 하루 이틀이 아닌데요. 이 4대강 녹조가 우리 밥상까지 위협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11월에요. 낙동강과 금강 주변에서 수확한 무와 배추, 현미를 분석을 했는데 이 녹조에서 생성되는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를요 다시 대한민국 성인의 곡류, 채소
탄소류 섭취량 자료를 활용해서 하루 마이크로시스틴 섭취량을 추산을 했더니 60kg 성인이 하루 평균 0.685 마이크로그램을 섭취하는 것으로 계산이 됐는데요. 이 수치는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이 제시한 생식 독성 관련 권고 기준의 최대 11.4배나 높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요, 인체에 흡수되면 간이나 폐 그리고 뇌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국제암연구소가 이 잠재적 발암 물질로 분류를 한 상태인데요. 전문가들은요, 이 가열을 해서 조리를 해도 이 독성이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인체에 흡수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녹조의 독성 물질이 식물에는 흡수되지 않는다. 네. 이게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 물로 재배한 상추에서 독성 물질이 축적이 되었다는 게 밝혀지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4대강을 농업용수로 쓰는 게 과연 합당한지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일단 마이크로시스틴 같은 녹조 독소는 현재 농업용수의 유해 물질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는 건데요. 정부는 녹조 독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농작물 재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겠다,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환경단체는 녹조의 독성이 농작물뿐만 아니라 어패류 같은 먹거리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요. 이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가 건설된 지 10년이 지났잖아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양쪽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여전히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팽팽하게 해가 있다,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논의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 상태인 것 같은데요. 이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사실 보해체를 포함한 어쨌든 4대강의 재자연화를 강조를 했었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서요. 지난해에는 금강 일대에 있는 보 3곳 20이 전면 개방이 됐습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농한기인 요즘 그러니까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수문을 열어서 그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금강은 수문을 연 이후로 다시 녹조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환경이 나아지고 있다. 그리고 앞선 여러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를 해체를 하거나 수문을 열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인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이 대표로 있는 4대강 국민연합은 금강, 영산강 보 해체 상시 개방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공익감사를 청구를 해서 감사원이 그 내용을 들여다봅니다. 정말 10년이 흘러도요. 말씀하신 대로 이 찬반으로 강하게 나뉘어졌던 당시 여야 보수 진영 논리 여전한데요. 진영 논리보다 환경 그리고 건강이 더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이런 여러 방안을 찾기를 바라는데요. 그 공 또한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에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지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제정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보완점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이승엽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용현 대구 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이 지난해 여름이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을 때 그때 우리 시사톡톡에서 점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법 시행 후에 산업 현장 상황과 실효성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되고 있고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현 주소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월 27일이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시작됐습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가장 달라진 점, 새로운 법이 시행이 됐는데 이 변화가 있는 지점이 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엽 교수님 말씀 주실까요? 예.
그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만들어진 취지를 사실은 살짝 이제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뭐냐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재 사고, 사망 사고가 굉장히 이제 많이 줄지 않고 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하던 추세는 꺾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감소 추이가 굉장히 완만하기 때문에 사망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사망 사고가 줄어들지 않느냐를 따져봤더니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행해야 되는 산업안전보건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제 별도 법으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일을 하는 작업자들이 준수해야 되는 조치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거는 최종 결정권자인 경영자들이 이 산업안전보건을 위해서 경영 체제를 어떻게 구축하고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중심으로 이제 네. 그 법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하는 거는 현장에 있는 그 실제 작업자들 중심으로 어떤 규정들을 만들어 놓은 거고, 네. 그다음에 재해처벌법은 경영 관리자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에 관련된 규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업주들이 책임져야 하는 내용들을 훨씬 많이 규정한 게 새로 생긴 예를 법에 들어서 취지라는 거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제 사망 사고가 나면 7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1억 이하의 벌금이라고 돼 네. 있어요.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망 사고의 경우에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이상의 벌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보면 1개월에서 7년까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1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이제 말을 바꿔놨는데 이거는 1년에서 30년까지 처벌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훨씬 더 강화된 거죠. 네. 김 박사님, 지금 예. 사업장 규모로 보면 예. 우리 지역은 지금 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산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예. 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는 뭐 사업의 종류라든지 영리, 비영리 관계없이 네. 그리고 뭐 사업이 이례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업 기간이 일시적인 경우 관계없이 일단 다 적용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2019년도 사업체 기준 통계 조사를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현재 지금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그 50인 이상 사업장 규모를 살펴보면은 대구 경북이 약 4,600업체 정도 됩니다. 네. 대구가 한 2,156개 업체고 경북이 약 2,492개 업체 정도 되고요. 특히 여기에서 이제 건설업 대구 경북 공인예산 270개 업체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제 적용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2024년 2년 이후에 1월 27일부터 적용되는 그 5인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 대구 경북이 약 7만 4천 개 업체가 지금 해당이 되어서 네. 이 전체 사업체의 약 한 16.5%가 해당되거든요. 네.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건설업이 7,662개 업종이 지금 여기 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이 사업체의 비중이 상당히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예. 비중이 편입이 돼 있다. 예. 네. 근데 이렇게 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산업 현장에서는 혹시라도 여기에 저촉되는 일들이 생겨서 법적인 처벌을 받을까봐 이 처벌에 대한 공포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생기고 있고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비해서 현장의 준비는 그렇게 이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다는 지적들도 있는 것 같은데 김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작년 이게 아마 법 그 시행 그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 실태로서 이런 게 많이 좀 되었습니다. 그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50인 이상 당시 50인 이상 기업의 약 67%가 사실은 중대재해법 준수가 어렵다 이렇게 네. 응답을 했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50인 이상 100인 이하는 더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왜 이 기업들이 이런 준비가 좀 덜 되냐고 이렇게 봤을 경우에 뭐 1년 정도의 있던 준비 기간이 있었지만 이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 내용이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네. 첫째가 이제 재해 예방 필요 인력이라든지 예산 또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또 구축해야 되는데 네. 과연 그 이에 관련된 이행 규칙을 각 그 기업들이 준비를 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두 번째가 이제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조치가 또 있어야 되고 네. 세 번째 중앙행정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준비 체계도 있어야 되고 또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또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이제 기업이 50인 이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아마 준비가 좀 많이 덜 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공포는 있지만 현장 준비할 여력이 그렇습니다. 안 돼서 예. 준비가 지금 미흡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현장 준비 상황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도 현장 준비는 그다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법이 처음 만들어진 거고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이제 사업주 또는 이제 경영 책임자 및 그에 준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 네. 최고 경영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처벌에 대한 공포는 높지만 구체적으로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감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노동부나 저희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없다 보니까 준비의 필요성은 느끼겠죠. 처벌을 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는데 예산과 인력이 있더라도 이걸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다. 그렇다 보니까 고민은 하고 있지만 준비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고 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영 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라고 해가지고 이제 법률에서 4가지를 정해놓고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에서 한 13개 정도의 조치를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조치의 각각의 내용들을 다 하기가 처음에 준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실 중앙정부에서 그러니까 핵심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담 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전담 조직을 통해서 관련 종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또는 그 일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는 그 직고용된 분들도 있고 파견이나 용역 노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이해관계를 산업안전과 관련해서 그 전담 조직이 모아가지고 개선 조치를 마련하는 이 프로세스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빨리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제시됐던 4가지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경총이나 경영자들의 연합회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곳 그다음에 이것을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는 주체인 고용노동부 여기에서 교육을 하거나 어느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게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절차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본적인 설명 가이드라인이나 뭐 이런 것들은 경총이나 중소기업중앙회나 노동부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제 제가 쭉 본 바에 의하면 이게 기본적인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정도의 해설 요 정도이지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이제 전문가들이 이러저런 생각들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담 조직과 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관련해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지금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고 하는 게 네. 이제 노동자 대표나 이런 거를 모아가 같이 얘기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치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런 조직들을 중심에 놓고 어떤 이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어떤 경영 체계를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프로세서를 얘기를 하고 계신 분들도 네.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없으니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냥 흔히 말하는 땜질이라고 하면 너무한 것 같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해결을 하자. 이런 걸로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을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보세요? 관행적으로 네.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을 하기 전에 이제 시행 예고, 입법 예고하고 시행 예고하고 해가지고 이제 많이 하는데 관행적으로 한 번도 그 전에 준비가 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본 적이 없고 그다음 이제 중앙정부나 법을 만든 사람들은 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법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알아서 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걸 봐서 준비가 안 된 거를 우리가 얘기해 줄게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 법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너네가 지침을 주면 그때 준비할게 이러다가 이제 이 법이 효력이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없다. 준비가 안 돼 있다.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그게 같으니까 지금 또 정확한 지금 모습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연기해 줄게라는 뭐 이런 식의 방식으로 계속 이걸 피해 가고 그러니까 실제로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실제 시행되는 거는 효력 발생일보다도 한 2, 3년 있다가 발생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임하다 보니까 이 중대재해처벌법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돼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가 일터를 안전하게 만들고 그동안 뭐 언론에서 계속 얼마 전까지도 계속 보도가 되지만
계속 목숨을 잃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일하는 분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게 이제 입법이 되고 한 건데 시행령이 발표되고 이제 실시가 되자마자 예, 예. 처벌을 면하는 회피책이 실시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회피책을 먼저 고민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건 어떤 상황입니까? 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부사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최고 안전 보건 책임자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네. CSO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실제로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과 같이 이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말은 이제 안전 보건의 책임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중대재해 발생 시 언어가 처벌을 면하는 것을 좀 회피하기 위한 그런 방패막이 아니었나 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아까 50인 이상 한 100인 정도 되는 그 사업체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제 최고 CEO가 아니죠. 근데 팀장급이나 사업장의 어떤 책임자인데 이 사람들을 이제 그 CEO급으로 그러니까 명칭만 이제 임원으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어떤 해서 뭐 외양을 보여주는 그런 네.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화 같은데 보면 그 조폭들이 그 술집 같은 업소 관리할 때 쓰는 바지 사장 아닙니까? 그 이제 보면 대충 한 3가지 정도로 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첫 번째가 그 지금 말씀하신 이제 바지 사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쿠팡이나 이 현대산업개발, 그러니까 그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나 현대산업개발의 정봉규 회장이 이제 현대산업개발이나 쿠팡의 의장직,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이제 잡혀가도 상관없을 만한 사람으로 네. 대신 이제 올리고 자기는 뒤에서 조종하는 거죠. 이런 식의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저 김정은 박사님 말씀하신 CSO를 만드는 이제 현대기아차, 뭐 포스코, 삼성물산, 호반건설, GS건설, SK에코플레이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지금 CSO라고 하는 직위를 만들어서 최종 결정권을 네가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제 네가 처벌당해 이렇게 이제 돌려놓은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소위 말하는 쪼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5인 미만은 제외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단 2024년부터 이제 50인 미만 이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5인에서 50인 미만까지 적용되다 보니까 여기 기준이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5인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10인이면 상시 근로자 5인이 안 되는 방식으로 두 개로 회사를 쪼개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비정규직을 끼워넣는 이런 식으로 상시 근로자가 5인이나 소위 기준이 되는 50인이 안 되는 방식으로 회사를 쪼개는 경우 이게 이제 실제로 가능한 게 건설 같은 또는 제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단계 하청 구조가 많다 보니까 네. 하청의 가장 밑에 들어가는 이 사업체는 5인 미만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5인 이쪽 쪽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얼마든지 쪼개기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하청업을 할 수 있는 사례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노동자 안전 보호를 위해서 준비를 하라 그랬더니 그런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피할 방법을 찾는군요. 예, 피할 방법을 찾는데 근데 이제 요게 그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바지 사장이나 CSO를 신설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뭐 꼼수로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죠? 실질적인 경영 전권을 누가 가지고 행사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CSO라고 하는 직위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결정은 다른 사람이 했다 그러면 이 형식적 법에서는 특히나 실체적인 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직위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편법을 동원해서 만들어서 피해 보려고 하지만 그건 아직까지 쉽지 한 않을 번도 우리가 사법적인 판단을 받지 않아서 그런 거지. 예, 예. 법원에서 예, 판단을 예, 이 법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내놓은 편법에 따라서 넘어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뭐 넘어갈 수도 있지만 네. 이거를 전혀 모르고 이대로 따라가서 판결을 하지는 않을 거다. 네.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게 사실 이 법 자체가 중대재해처벌 자체가 원래 입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사업주도 이제 처벌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네. 아마 법적인에서 쟁점이 되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는 자가 누구냐 이 부분이 아마 쟁점화되어서 따지게 되면은 네. 바지 사장을 세워놨다 하더라도 오너가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짧게 그 지점을 논의하기 전에 짧게 예. 지금 지자체의 대응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지자체도 이런 내용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도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 첨단 부서도 생겨야 될 것 같고 한데
지자체가 지금 우리 지자체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시는지요? 예, 뭐 중대 그 산업재해 예방과 대비로 이렇게 해서 전담 조직 구성이라든지 인력 충원이라든지 뭐 인식 제고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 대구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가 와가지고 코로나 범시민 대책위원회 이런 쪽에서 이제 병행 교육 측면에서 뭐 한다든지 라디오를 통해서 뭐 안전문화 관련 뭐 전파라든지 인식 확산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노동안전팀에 뭐 한 저기 담당자 3분 정도 있지만 또 비전문가인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시민단체가 이제 대구시 준비 상황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 이런 성명도 내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기초자치단체로 봤을 경우에는 이제 뭐 중구라든지 남구, 달성군, 달서구 정도만 이렇게 그나마 기존 안전 업무에 중대재해 업무를 좀 포괄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되어 있고 아마 차차 뭐 하겠지만 좀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좀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자체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구분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이 사업주로서 당사자로서 이제 지자체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대시민재해라고 하는 영역에서 그 어떤 적용 대상이 되는 지자체의 네. 역할. 그럼 이제 이 원료 제조물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라고 하는 거를 책임지고 있는 당사자로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자체가 대응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 행정 감독자로서의 지자체의 역할이 또 있는데 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소위 말하는 이 산업재해 또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행정 전달 체계라고 하는 게 중앙정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중앙 정부가 이걸 다 커버할 수 있느냐 그러면 커버 못 합니다. 네. 지금 현재 근로감독관이라고 하는 게 있고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이 따로 있어요. 네. 근데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이 보면 한 명이 한 4천 개 업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서는 지금 이제 지자체가 임의로 법적 권한 없이 여러 산업안전보건 담당자들을 선임해서 이분들을 이제 그 산업체 산업안전보건을 지도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행정적인 권한이 없다 보니까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입니다. 네. 특별사법검찰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업장에 마음대로 드나들고 조사하고 감독하고 그다음에 처벌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거를 실시하는 전담 조직이 있지도 않고 네. 전담 조직을 하고 싶어도 이분들이 행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 사업체가 지방에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자체에게도 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전담 어떤 권한을 행정 전달 체계에 넘겨주고 이 전달 체계 안으로 끌어들어와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자체 내에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행정감독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네.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 책임지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데 지자체에는 그 권한을 주지도 않으면 지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에도 이 산업안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많은데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라는 네. 거죠 지금. 뭘 해보려고 해도 권한 없이는 누가 말을 듣겠습니까? 권한이 없으면 통제도 안 될 텐데 방금 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안에 하나가 중대산업재해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대시민재해가 있습니다. 이 중대시민재해는 사실 대부분이 중대산업재해는 익숙하신데 그래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셔서 중대시민재해라는 영역이 있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김 박사님 중대시민재해가 뭡니까? 예, 그 요번에 이제 그 법에서 이게 들어왔는 건데요. 최초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보면은 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라든지 혹은 이제 그 공중 이용 시설 또는 공중 교통 수단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런 설치라든지 뭐 이런 결함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이제 재해로 규정하고 이거에 대한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구시라든지 경상북도의 공공시설물이라든지 놀이터 이런 공공시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인명 피해 예를 들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단체장이 질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지금 그 시각으로 볼 수가 있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측면이 한쪽은 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중대시민재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경영자나 사업주처럼 예, 예. 처벌의 당사자가 될 수 될 있는 수 이런 있죠. 측면이 될 수 있는 게 중대시민재해란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여기에 거기에- 대해서 판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참고할 만한 판례가 내용도 없고. 없는 거고요. 네. 그 중대시민재해에서 지금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그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이쪽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공공 부분 네. 지자체와 관련이 돼 있는 거고 원료 제조물은 쉽게 얘기하면 저 살균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간 기업에서 어떤 원료나 제조물과 과정에서 이 시민들에게 피해 산업재해를 미치는 어떤 재해를 미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도 처벌하겠다라는 네. 얘기거든요. 그래서 살균제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사용하는 이용자인 소비자인 시민이 그 살균제를 사용으로 인해서 어떤 재해를 발생시켰는데 여태까지는 처벌 규정이 없었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대 시민재해라고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발생되는 재해라고 하는 거를 구분을 해서 그거에 시민이 당할 수 있는 재해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민간 기업에서 원료나 제조물 발생과 과정에 발생하는 재해가 있고 네. 다른 하나는 이제 공적 시설에서 공적 발생하는 재해.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대 시민재해로 묶어놓은 겁니다. 네, 산업 현장에 있는 분들은 아니고 우리 일반 시민들도 예. 그런 중대한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예. 공공기관이든 아니면 민간 사업자든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생긴 게 예, 그렇죠. 중대 시민재해 처벌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개념들이 다 생소하다 보니까 판례라고 하는 것도 지금 전혀 만들어질 그렇죠. 수가 네. 없는 거고 이제 3표 산업 같은 경우가 이제 최초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3표에서 이거를 어떤 처벌에 대해서 불복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한 판례가 만들어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기업들이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데 교수님 이건 또 어떤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계획 이행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4가지와 13개 이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많아요. 13개 조치라고 하는 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병렬적으로 나열돼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하라 하는 얘기냐라고 하는 이제 그 볼멘 소리들이 기업 쪽에서 나오는 거죠. 네. 명확하게 뭘 해라라고 돼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 계획 경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경영 관리 체계 구축된 체계를 이행하고 그 이행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라라는 얘기가 이제 이 조치 안에 들어 있는데 네. 그러면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문서로서 뭘 만드는 거냐 아니면 경영 계획을 발표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문 경영자 대표 이거 이제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책임을 지고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이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네. 계획을 세우는데 네가 적극적으로 했느냐, 했느냐. 이행을 했느냐, 관리감독 체계를 만들어서 관리감독 제대로 했느냐인데 그럼 어떤 거를 해야지 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어떤 걸 해야지 우리가 이행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내용이 때문에 없으니까 어쩌면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잘못한 범죄자로 내가 양산이 될 수 있는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안 하면 처벌하겠다니까요. 그래서 이 기업의 의무 사항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행되고 난 뒤에 어떤 게 1호 수사 대상이 1호로 처벌을 받을 것인가를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이 된 게 3표 산업의 사례인데요. 예. 이것은 어떤 쪽으로 흘러갈지 두 분의 오늘 말씀을 종합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보기 전에는 여전히 알 수가 없다 이런 건가요? 일단은 그렇지만 이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나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일단은 수사 결과로는 저는 처벌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기업 쪽에서 이걸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는 건데 일단 왜냐하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에 명확하게 적용되는 사례예요. 네. 그래서 사망자가 3명이 나왔고 근로자 규모도 이 회사가 이제 930명 정도의 규모이고 그 다음에 그 제가 보기에는 그 시행령 4조에서 얘기한 이 조치들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당연히 처벌 대상으로 기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이거를 그 당사자가 거기에 승복해가지고 벌을 받느냐 아니면 나중에 항소해가지고 법정으로 가서 다시 다퉈보느냐가 남은 건데 네. 법원에 가서도 제가 보기에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다. 네,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듣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이거다. 어디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처음에 얘기가 되다가 그다음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근데 요새는 이제 또 어떤 데서는 중대재해법에서 처벌 이렇게 네. 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실은 경영 계획을 구축하고 그 이행과 이행 여부에 대한 감시 관리 감독 체계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벌에 사실은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방적 차원입니다. 네. 현장에서 실제로 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한 작업상의 관리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구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용자들이 이거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가 되고 정책에 대한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너무 너 처벌받으니까 빨리 준비해, 너 처벌받으니까 빨리 준비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이게 잘못 받아들여지고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법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 홍보나 정책에 대한 어떤 준비나 대응 자체가 좀 바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레임을 전환해라. 예. 방점을 처벌이 아니고 예방에 찍어달라. 예, 네, 김 저도 박사님.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사실은 이제 입법화될 때부터 산업 그 법과 관련해서 이제 그걸 개정해서 만들 건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서 할 건지 새로운 입법할 건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판례도 만들어지겠지만 너무 좀 포괄적인 면도 있고 해석의 여지를 여러 가지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과 같이 원래 그 당초의 입법 취지는 그 이 재난과 관련해서 이렇게 안전을 좀 중시하고 기업 CEO가 좀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로 갔는데 이게 법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너무 처벌법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에 좀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겠지만은 좀 수정 보완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사각지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사각지대 해소를 하려면 촘촘하게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이 교수님 사각지대 어떻게 당장은 안 되겠지만 해소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제 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각지대의 대표적인 게 법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50인 미만, 5인에서 50인 미만은 2024년부터 시행하는 네.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이제 그 올해 1월 11일에 보도 자료 낸 거를 보면 이 사망 사고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중소사업장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사망 사고 비율이 78.6%. 그다음에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 50억 미만에서 발생하는 게 그러니까 이 작년 기준이 71.5%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5인 이하 사업장이 한 30몇 프로가 되고 네. 50인 이하가 또 30몇 프로 돼서 양쪽을 합치면 거의 한 70% 가까이 됩니다. 네. 근데 5인 미만 제일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거는 산재 사고를 예방하고 노동자들이 다치고 사망하지 않도록 만들기 네. 위한 거면 사망 사고나 다치는 것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정책의 어떤 그 대상으로 삼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망 사고 비중이 낮은 대기업이나 규모 있는 기업체를 중심으로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5인 이하 사업체, 50인 이하 사업체는 사실은 대부분 사내하도급이나 이 도급 외주 용역 업체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소규모 업체, 이게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중대재해 그 처벌법에서는 사실은 소규모 업체하고 이 소위 말하는 도급, 사내하청, 외주 용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는 다뤘어야 되는데 딱 하나의 조항으로만 모든 게 묶여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이게 사각지대가 발생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정작 진정한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빠져나가는 길을 알려주는 컨설팅 회사. 여기가 흔히 쉽게 말하는 노가 나지 않겠느냐. 정작 필요한 제도는 시행이 안 되고 이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저는 개인적으로 로펌이나 안전관리 회사, 뭐 안전관리 협회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컨설팅 업체들이 뭐 이 시장에서 돈을 벌어가는 거를 나쁘게 보진 않아요. 다만 뭐냐면 이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 취지를 이해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사업체가 안전관리와 관련된 계획들을 체계적으로 경영 전략으로서 만들어가고 그거를 어떤 경영 전략에 통합시키고 이걸 이행하고 점검하느냐에 대한 올바른 컨설팅을 해주고 자문을 해주면 저는 좋다고 보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말씀 지적하신 것들처럼 이 업체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대표이사가 처벌을 안 받느냐에 대한 자문만 해주면 저는 이게 상당한 문제라고 네. 보이는데 지금 현재는 이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사실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청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사내 하도급의 형태를 가지고 네. 그러니까 원청의 사업장에서 원청의 또는 시설 도구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망 사고라고 하는 게 대부분 시설과 관련해서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원청의 책임성을 높여줘야 되고 그 원청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불법 파견이나 도급과 관련된 것들을 같이 건드려줘야 네. 됩니다.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 조치에 관련해서 사용자들이 사실은 법적으로는 이미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사내 하도급을 쓰고 있는데 300인, 뭐 500인 정도의 규모의 이제 사업체인데 사내 하도급을 한 두세 개 업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내 하도급 업체의 노동자들에게 내가 안전 연구를 지급하면 이거 내가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불법 파견으로 판결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원청 사업체가 산업안전보건 관련된 조치를 이 사내 하도급 업체에 할 수도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사용자들이 전혀 잘 모르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책임성들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인 규정들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자기 사업체에 대한 책임성을 책임지고 산업안전보건 어떤 책임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만 그러니까 이 상당수의 중소규모의 사업체 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이 훨씬 더 향상될 수 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없다. 이게 네.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있죠. 김용균 씨 돌아가신 김용균 씨에 대한 판결을 봐도 법적인 요건에서 이 원하청 문제를 건드려 주지 않으면 법원에서도 어떻게 처벌할 규정 뭐 재간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무죄 선고가 나왔죠. 네, 무죄 선고가 나왔는데 그게 법원 입장에서는 처벌하고 그렇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중소기업을 사실상 보호하고 싶으면 법적인 어떤 그런 미비되는 내용도 좀 보완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제가 좀 네. 이게 아까 우리 교수님 사각지대를 주로 이제 그 기업 규모라든지 이걸 좀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 이게 그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이제 업종별로 보면 잘 아시겠지만 그 전체 건설업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작년에 전체 산업재해에서 인명 피해가 난 그 전체 산업 중에서 건설업이 한 50%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이 사각지대라고 한다면은 이제 건설업 분야 같은 경우는 좀 세부적으로 그 사건 발생 뭐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서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중에 이제 그 플랫폼 노동자들 그런 노동자들이 배달 대행 업체와 위탁 계약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만약에 중대 재해가 발생해서 사망했을 경우에 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문제라든지 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약간의 어떤 그 기본적인 그 개념 틀을 만들어 가지고 각 업체에서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네. 들고 또한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그 건설 현장에서 보면 사실은 안전 장비를 지급하고 다 했지만 근로자가 이게 작업이 방해된다 그래가지고 잠시 만약에 그 안전 장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라든지 또한 이제 뭐 업무 연관해가지고 뭐 자살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직장 괴롭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굉장히 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이제 큰 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중대재해의 그 가능성에 대한 좀 제시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말씀하실 내용들이 많으셨을 텐데 시간이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두 분께 1분 드리겠습니다. 못다 하신 말씀이나 꼭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 안전한 일터, 노동 환경을 위해서 이것은 좀 필요해 보인다고 뭐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1분. 네, 이 박사님, 이 교수님 먼저. 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조금만 돌이켜 보면 구이역 김군 사건도 있고 그다음에 김용균 씨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망 사고라고 하는 게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2018년도에 현 정부에서 이 사고 사망으로 인한 산재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971명인데 작년 기준으로 828명이 약간 감소한 추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재 사고 사망이 사고 사망이 있고 질병 사망이 있는데 이 전체를 따지면 오히려 현 정부 하에서 늘어났습니다. 2017년에 1,957명이었는데 2020년 기준으로 2,06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재 관련 사망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너무나 이 생명권이라고 하는 거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인 거고 생명권과 안전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라고 하는 거는 타인의 이상을 기반으로 이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여전히 이 산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이제 산재가 하면 이 산재보상법에 의해 가지고 산재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공상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뭐냐면 산재를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돈 몇 푼 받고 너는 이걸로 그냥 끝내자라고 하는 취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돼야 되는 거고 이런 측면에서 경영자들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이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예방 조치를 만들어가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 박사님. 예, 뭐 산업재해는 사실은 개인과 개인의 노력이라든지 뭐 기업의 의지만으로는 다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기계는 고장이 나고 장비는 노후가 됩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는 항상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사업주든지 혹은 그 근로자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문제 인식을 가지고 굉장히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특히나 이제 그 또 문제는 이 재해 같은 경우는 문제는 또 현장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 그리고 또 사업주는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 의식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 그 실효성이 어떻게 되고 어느 지점이 좀 더 보완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두 분 모시고 토론했습니다. 이승엽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 연구위원 두 분 모시고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는 베이징 겨울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당한 어이없는 실격을 두고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메달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최선의 노력이 뭉개져 버리는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규칙 내에서 선수들이 보여주는 최선을 다한 경기의 내용은 예술적 성취에서 볼 수 있는 감흥과 별 다르지 않는 감동을 줍니다. 그 감동의 원천은 그들이 보여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 때문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둔 최고의 성적은 칭찬이 아니라 스포츠 정신과 올림픽 정신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관중의 인정을 받기 전 중국이 가져간 것은 금메달이 아니라 그저 금빛으로 물들인 동그란 금속 덩어리일 뿐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